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1년 전 남편과 사별하고 남편의 내연녀와 살고 있는 여성이에요. 부모복 없는 년은 남편복도 없다더니 제가 그 말의 산증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6살 때 엄마 손에 버려졌어요. 아빠는 그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셨고요. 시설에서 지내다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입양이 되었는데 2년도 안 돼서 파양이 되고 말았어요. 아이가 없던 양부모님이 아이를 갖게 되었거든요. 처음 입양이 됐을 때만 해도 양아버지는 제게 그러셨어요. 사람들 앞에서 절대 입양됐다는 말을 하면 안 된다. 넌 우리 부부가 낳은 아이여야 해. 그래야 네가 자라는 동안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안 당하고 당당하게 살 수 있어. 내 말 알아들었지? 그럼 아빠라고 불러봐. 자기 입으로 입양 사실을 말하지 말라고 해놓고선 자신들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대놓고 사람들한테 저를 입양하라고 소개하더군요. 그리고 그날부터 저는 딱 입양한 아이 취급을 받고 살았어요. 제가 밥을 먹다가 젓가락질이 서툴러 반찬을 떨어뜨리면 대뜸 이런 소리부터 해댔죠. 여보, 얘는 아무래도 지능이 낮은 사람들 자식인가 봐. 8살이나 된 애가 어떻게 젓가락질도 못해? IQ 테스트를 해보고 데려왔어야 했나? 얘 때문에 우리 유민이한테도 영향 끼칠까 두렵다니까? 그러니까 말이야. 어떤 부모 밑에서 태어난 자식인지 알아야 입양하는 부모들도 교육할 때 기준을 잡을 텐데 어떻게 그 간단한 정보도 안 주고 애를 보내는 건지 원. 언제는 제가 젓가락 집는 손가락조차도 너무 예뻐서 입으로 쪽쪽 빨아주고 싶다고 난리를 치더니 자기들 아이 생겼다고 하루아침에 저를 전응아 취급을 하다니 정말 못된 사람들이었죠. 그래도 그때는 어떻게든 그 집에 붙어 있고 싶은 마음에 양부모님한테 잘 보이려고 부단히 애를 썼어요. 그런데 제가 동생이랑 놀다가 모비를 떨어뜨려서 동생 얼굴에 상처가 생기자 뒤도 안 돌아보고 저를 파양하더군요. 그런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시설에 되돌아온 뒤로 양부모님에 대한 미움보다는 그날 내가 왜 모비를 떨어뜨렸을까 하는 자책이었어요. 모비만 떨어뜨리지 않았으면 아직도 그 집에서 그 집 딸로 살고 있을 텐데 하면서요. 40줄에 들어서고 보니 그날 일이 떠오를 때마다 그 양부모한테 욕을 한 바가지 퍼붓지 못한 그 순간이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고 그러더군요. 파양된 이후로는 다시 입양이 안 돼서 나이가 차서 퇴소하는 날까지 시설에서 자랐어요. 시설에서 나온 뒤로는 얼마 안 되는 정착금으로 말 그대로 버티기 위한 삶을 살았고요. 아르바이트를 해서 번 돈으로 일주일을 버티고 한 달을 버티고 그렇게 12달을 버티고 나면 한 해가 지나갔어요. 남들처럼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해서 30쯤엔 결혼을 하겠다 하는 꿈은 언감생심. 이번 한 달은 버틸 수 있을까 하는 조바심으로 하루하루를 살아야 했어요. 아파도 들여다봐줄 사람도 없고 일터에서 억울한 일을 당해도 대신 따져줄 사람도 없다 보니 점점 더 마음의 문을 닫고 혼자 버텨가는 거에만 열중하게 되더라고요. 먹을 거 입을 거 아껴가며 어떻게든 돈을 모아 남한테 기대지 않고도 살아갈 힘을 기르자. 오직 이 생각만으로 20대를 버텨냈고 30대 초반에 내 가게를 열게 되었어요. 식당 서빙 아르바이트로 시작해서 주방 설거지, 주방 보조 일을 거쳐가며 주방과 홀 운영을 익힌 덕분에 규모는 작았어도 장사는 꽤 잘 됐어요. 그렇게 5년간 쉴 새 없이 일을 한 덕에 가게도 넓혀가게 되었고 식자재를 대주시는 사장님의 소개로 남편도 만나게 되었어요. 주방용품 수입을 하는 총각인데 이니 씨처럼 부지런하고
사람이 참 서글서글해. 어때? 한번 만나보겠어? 됐어요. 좋은 사람이면 뭐해요. 결혼은 집안 대 집안이 하는 거라는데 그 집에서 부모 형제 없는 저를 좋아하겠어요? 에이, 그런 걱정일랑 하지 말어. 그 총각도 부모 없이 혼자 자란 모양이더라고. 서로 외로운 사람들끼리 의지하고 살면 좀 좋아. 그러니까 한번 만나봐. 동병상련 때문이었을까요? 남편과 만나서 얘기를 나누는 동안 그렇게 편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 사람도 나처럼 참 많이 외롭게 살았구나 생각하니까 자꾸 내 자신을 보는 것처럼 짠하게만 느껴졌어요. 그래서 소개를 해주신 분 말씀대로 외로운 사람들끼리 기대고 의지하면서 살아봐야겠다 생각하게 되었죠. 그렇게 섣불리 결혼을 결정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연애 경험도 없고 주변에서 챙겨주는 사람도 없다 보니 번갯불에 콩 굽듯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딱히 부를 양가 가족도 없어서 둘이 혼인신고를 하고 1박 2일로 강원도 여행을 다녀온 게 결혼식 대신이었어요. 뒤늦게 제 결혼 사실을 들은 주방 이모님이 난리를 치더라고요. 아니, 결혼이 무슨 애들 장난도 아니고 그게 뭐야? 에이, 결혼식이 뭐 별거 있나요? 우리 결혼한다는 거 알리면 그만인 건데 그거 한다고 뭐하러 돈을 써요? 부를 가족이나 형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그런 게 아니야. 그럼 궁합도 안 보고 결혼한 거겠네. 그래도 그런 게 아닌데. 이모, 어차피 살 사람은 살고 헤어질 사람은 헤어지는 거예요. 궁합 본다고 달라질 건 없다고요. 자, 수다 그만 떨고 점심 장타 준비나 하자고요. 그때는 이제 나한테도 가족이 생겼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남편도 저도 세상 어디에도 기댈 사람이 없었으니까 이제는 우리 두 사람이 의지하고 살아가면 된다고요. 그동안 세상에 홀로 내던져진 기분이었다가 유일한 내 편이 생긴 것 마냥 힘이 나고 든든했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1년도 채 지났지 않아 내가 속았다는 걸 알게 되었죠. 고아라는 남편의 말과 달리 남편의 어머니라는 사람이 가게로 찾아온 거예요. 아니, 이 썩을 놈이 결혼을 했으면 집에 알려야 할 거 아니야. 부모가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는데 도둑장가가 웬 말이냐고. 그쪽이 우리 아들이랑 결혼한 사람이요? 얼굴은 반반한 게 봐줄만은 하네. 나 광성이 엄마예요. 그쪽 시어머니. 그 미친놈이 집에는 연락도 않고 결혼을 했다길래 내 한번 와봤어요. 그럴 리가 없는데요. 제 남편은 부모님이 안 계시거든요. 아, 안 계시긴 뭐가 안 계셔. 집에는 지 아빠가 방바닥에 찰싹 달라붙어선 오늘 내일 하고 있고 엄마인 나는 이렇게 팔팔하게 살아있는데 으이그 그 미친놈이 또 고아 행사를 했나 보네. 아니, 그놈의 새끼는 왜 뻑하면 멀쩡히 살아있는 부모를 죽이고 지랄이래. 그건 그렇고 이 가게는 누구 명인가? 결혼했으면 공동명의로 해야 하는 거 아닌가 몰라? 아, 인사는 했으니까 말 놔도 되지? 명색이 시어머니인데 며느리한테 존대를 할 수는 없잖아. 안 그런가? 네? 아, 네. 내가 먼 길을 와서 그런가 목이 좀 타네. 시원한 막걸리 있으면 좀 내와봐. 지짐이도 몇 창 붙여오고. 뭘 그렇게 멀뚱대고 서 있어? 나 목말라 뒤지는 거 보고 싶어? 느닷없는 시어머니의 등장에 정신이 멍해졌어요. 일단 주방으로 가는 척하고 남편한테 전화를 걸었죠. 그랬더니 남편이 한숨을 푹 쉬고는 그러는 거예요. 자세한 건 내가 가서 말해줄 테니까 절대 그 사람한테 돈 주지 마. 알았지? 정말 자기 어머니인 건 맞아? 엄마는 무슨 낳아놓고 내팽겨 쳤으면서. 암튼 돈 주지 마. 절대. 절대.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아무튼 남편 반응으로 봐서 친모는 확실했어요. 시어머니는 막걸리 2통에 정과 알탕까지 알뜰히 드시고는 자신이 찾아온 이유를 밝히셨어요. 한 달에 200씩만 보내. 광성이 아빠 약값도 들어가야 하고 우리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 보다시피 내 다리가 이래서 일 써주는 데가 없어. 산입에 거미줄 칠 수도 없고. 광성이한테는 비밀로 하고 보내. 그놈의 새끼 알았다간 또 지랄한다고. 내가 걔를 낳기는 했지만 사실 부모로서 해준 게 없어. 그러니 애초에 부모 대접 받을 생각도 없었고, 그래도 일단은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지니까 염치불구하고 이렇게 찾아왔지 뭐. 뻔뻔하다 해도 그래도 할 수 없어. 굶어 죽을 수는 없잖아. 에그, 광성이 오기 전에 그만 일어나야겠다. 내가 적어준 계좌번호 있지? 거기로 매달 1일에 보내. 광성이한텐 비밀이야. 시어머니는 부랴부랴 가방을 챙겨 가게를 나가셨고 10여 분쯤 지나 남편이 가게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다시는 그 여자가 찾아와도 들이지 말라고 하더군요. 시팔, 못 살겠다고 술주정뱅이 남편한테 자식까지 버리고 집 나갔으면 그만이지. 뭐하러 들어와서 엄마 대접받겠다고 지랄이야. 내가 애비한테 두들겨 맞고 살 때는 코빼기도 안 보이다가 남편 병 들고 나니까 돌아와? 웃기고 있어 진짜. 누가 자기들을 부모로 생각하기나 한데? 어림도 없어. 당신 똑똑히 들어. 나한테는 엄마고 아빠고 없어. 그러니까 다시는 그 인간이랑 말도 섞지 마. 그 인간들이랑 연락하는 거 보이면 당신도 가만 안 둘 줄 알아. 그때 처음 남편의 폭력성을 확인했어요. 평소와 너무도 다른 모습에 이 사람이 내가 아는 남편이 맞나 싶을 정도였죠. 그리고 그날을 시작으로 남편은 자주 본성을 드러내는 날이 많았어요. 결혼하고 1년도 안 돼서 일도 그만두고 제가 벌어오는 돈에 의지해 살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더욱 포악한 성격을 드러냈죠. 거기다 시어머니라는 사람은 매달 1일마다 돈 보내라고 독촉 전화를 했어요. 남편이 보내지 말라고 했다니까 쌍욕을 퍼부으며 병든 남편 데리고 식당 바닥에 들어 누워야 정신을 차리겠냐고 협박까지 하더라고요. 일도 않고 백수를 살면서 툭하면 가게 금고를 털어가는 남편과 해준 것도 없으면서 매달 200씩 따박따박 받아가는 시어머니. 차라리 혼자 살 때가 더 나았다는 생각이 들 만큼 제 인생에 해만 끼치는 인간들이었어요. 오죽하면 가게 식구들은 제게 지금이라도 이혼을 하라고 했겠어요. 그런데 사람이 참 웃긴 게 가족이라고 내 인생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인간들 뿐인데도 다시 혼자가 되는 것보다는 끌어안고 사는 게 낫겠다 싶더라는 거예요. 참 바보 같죠? 그런 바보짓을 하면서 이 인간이랑 8년을 살았어요. 그 기간 동안 시어머니한테 들어간 돈 말고도 남편한테 맞으면서 뺏긴 돈만 해도 수억 원 될 거예요. 처음엔 포악한 성격만 드러내던 남편은 점점 더 사나워지기 시작해서는 자기 마음에 안 들거나 제가 말대꾸를 하면 무조건 주먹질부터 해댔어요. 요즘 세상에 남편한테 맞고 사는 여자가 어딨냐고 하겠지만 살다 보니 그렇게 되더라고요. 실컷 때려놓고는 다음 날이면 기가 팍 꺾여서는 무릎 꿇고 싹싹 빌어대는데 혹시나 이번엔 좀 달라질까 하는 마음으로 매번 속아 넘어가주곤 했어요. 그러다 이혼을 결심한 건 시아버지에 이어 시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였죠. 몰랐는데 남편이 어머님 앞으로 거액의 보험을 들어 놓았더라고요. 어머님 돌아가시자마자 장례 치를 생각은 않고 보험금 타내려고 서류 받으러 뛰어다니는데 이게 사람인가 싶었어요. 아무리 미워한다고는 해도 자기를 낳아준 엄마인데 그 죽음으로 돈벌이 할 생각만 하다니 섬뜩하더라고요. 이 사람은 내가 죽어도 이러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장례식은 뭐하러 해? 조의금 들어올 때도 없는데. 그냥 화장해서 산이든 들이든 갖다 뿌려. 여보, 그래도 당신 엄마야. 지금은 그렇게 말해도 시간이 지나면 후회할 거라고. 그러니까 장례식은 안 하더라도 납골당에 모시자. 야, 넌 내 말이 말 같지 않냐? 생각 같아선 화장도 안 하고 싶어. 거기에 들어가는 돈도 아까운 판에 납골당? 아주 지랄을 하고 자빠졌네.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해. 돈 때문이면 내 돈으로 하면 되잖아. 뭐? 네 돈? 네 돈이 어딨어? 네가 버는 돈도 다 내 돈이야. 네가 내 건데. 네 손으로 버는 것도 다 내 거인데. 당연하잖아. 좋은 말 할 때 들어라. 저 터지기 전에. 남편은 일말의 양심도 없는 인간이었어요. 부모도 아내도 그 인간한테는 돈이 되냐 안 되냐로 나뉠 뿐 그 이상의 의미는 없었으니까요. 어쩌다 저런 악질 거머리를 만나 등에 빨대 꼽혀 살게 됐는지 시간을 거꾸로 돌릴 수만 있다면 저 인간을 만나기 전으로 돌아가고 싶었어요. 이혼을 하고 싶어도 이혼 소리만 꺼내면 폭력을 휘두르는 남편 때문에 무서워서 말도 못 꺼내고 남편이 퍼붓는 무지막지한 폭언과 돈 독촉 때문에 각종 위장병을 다 달고 살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 휴대폰으로 온 문자를 하나 발견한 거예요. 집에 사촌 언니가 왔어요. 집으로 오지 마세요. 자주 가던 모텔 503호로 7시까지 갈게요. 안 그래도 남편과 이혼할 비밀을 찾고 있었는데 드디어 남편의 외도 흔적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내연녀와의 미래 장소를 쫓아가 현장을 덮치려고 남편의 뒤를 밟았는데 여우 같은 남편이 낌새를 채고는 도망을 쳐버렸지 뭐예요. 그런데 며칠 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온 거예요. 남편의 내연녀였죠. 일전에 문자를 보냈던 그 여자요. 그 여자는 제가 할 얘기가 있다면서 만나자고 했어요. 그래서 약속 장소로 나갔더니 20대 초반의 앳된 여자가 앉아있더라고요. 순하고 곱상하게 생긴 게 남의 남자를 뺏을 사람으로 보이지는 않았어요. 불륜을 저지르는 여자들이 딱히 정해진 관상이 있는 건 아니겠지만 적어도 그런 짓을 할 만큼 독하거나 뻔뻔해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 어린 여자가 나를 보자마자 손을 덥석 잡고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그러는 거예요. 사모님, 제발 이혼은 하지 마세요. 사모님이 이혼하시면 저는 죽어요.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 수 없는 말을 하면서 여자는 어깨가 덜덜 떨릴 정도로 서럽게 울었어요. 남편을 뺏겠다는 상간녀는 봤어도 본처한테 남편과 이혼하지 말라고 비는 상간녀는 듣도 보도 못했던지라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이어진 여자의 말을 듣고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남편은 그동안 이 여자 외에도 여러 명의 여자들과 만나며 관계를 지속했고 사귄 지 2, 3개월이 지나는 시점부터는 돈을 뜯고 폭력을 행사했다고 하더군요. 자기도 아르바이트로 버는 돈을 모조리 뺏겨서 라면 사 먹을 돈조차 없어서 굶는 날도 있었다는 거예요. 도저히 못 참겠어서 헤어지자고 하면 안에 있는 남자 꼬셔서 상간녀짓 한 걸 폭로하겠다고 되려 협박을 했다는 거예요. 저 정말 아저씨 꼬신 적 없어요. 믿어주세요. 그런데도 한 번만 더 헤어지자고 하면 평생 결혼도 못하게 온 사방에 소문낼 거라고 자꾸 협박해요. 안 봐도 비디오였어요. 제가 제 남편을 모르겠어요. 저도 이날 이때까지 당하고 살아온걸요. 여자는 자기 외에도 여러 명의 여자들이 그런 식으로 돈을 상납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 중에는 대학생도 있다더군요. 이 쓰레기 같은 인간이 나이 어리고 사회 경험도 적은 여자들만 골라 포즈처럼 굴고 있었던 거예요.
사모님이 저 때문에 이혼하자고 하면 저랑 혼인신고를 하겠대요. 그럼 저는 평생 아저씨 손에서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사모님, 제발 이혼은 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이렇게 싹싹 빌게요. 저 좀 살려주세요. 남편이 개차반 같은 놈인 건 진작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쓰레기 짓을 하고 다니는 놈인지는 몰랐어요. 그래서 일단 내가 직접 남편에 대해 알아보고 연락 주겠다고 하곤 돌려보냈어요. 그렇게 가게로 돌아온 저는 업체에 연락해 남편의 뒷조사를 부탁했어요. 그리고 얼마 뒤 결과 보고를 듣고는 머리를 망치로 맞은 것처럼 큰 충격을 받았어요. 어린 여자의 말대로 남편은 그동안 여러 여자들을 만나며 데이트 폭력을 일삼았고 그 여자들의 약점을 잡아 돈을 뜯어가며 살았더라고요. 돈벌이가 안 되는 여자는 노래방 도움이라도 하라며 자기 지인이 하는 노래방에 연결해 주기도 했는데 그래놓고 돈은 모조리 자기가 챙겼더라고요. 한마디로 제 남편은 괴물이었던 거예요. 이런 사실을 안 이상 더는 얼굴 맞대고 살 자신이 없어서 이 자료들을 근거로 이혼을 해야겠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저를 찾아왔던 어린 여자가 고스란히 그 인간을 떠안고 살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자를 설득시켜 남편을 고소하라고 했어요. 여자는 한사코 거절을 했지만 평생 이러고 살 거냐는 제 말에 한참을 울먹이더니 결국 그러기로 했죠. 한 사람보다는 여러 사람이 함께 고소를 해야 타격이 클 것 같아서 젊은 여자와 함께 피해자들을 찾아다니며 설득을 했어요. 그런데 그러던 와중에 생각지도 못한 호재가 생긴 거예요. 남편이 건드렸던 여자 중 하필 폭력배의 여동생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동생의 피해 사실을 듣고 달려온 폭력배 오빠 손에 남편이 죽살나게 터지고 만 거죠. 그러자 남편은 고소를 하겠다며 경찰을 불렀고 그 바람에 일이 커지게 된 거예요. 남편과 폭력배의 여동생도 경찰서에 가서 참고인 조사를 하게 됐는데 여동생 휴대폰에서 사진과 녹취록이 나왔던 거죠. 그간 제 남편한테 맞아 멍든 사진과 돈을 빼앗는 내용의 녹취록이 발견되면서 상황은 순식간에 뒤바뀌어 버렸어요. 그때를 틈타 어린 여자를 비롯해 남편한테 걸려 시달림을 당하던 여자들이 남편을 폭력과 갈취, 그 외에 여러 가지 이유로 형사고발을 했고 남편은 구속수사를 받게 되었어요. 이제 이번 일을 계기로 나도 이혼 소송을 하면 되겠다 생각했던 그때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게 된 거예요. 남편이 그동안 여자들한테 뜯어낸 돈을 아내인 저보고 갚으라는 거였죠. 정확히는 제가 아니라 부부 공동재산에서 갖게 된 거였지만 그게 그거 아니겠어요? 남편은 결혼기간 내내 백수였는데요. 안 그래도 남편 놈한테 하도 돈을 뜯기고 살아서 모아놓은 돈도 얼마 없는 마당에 수백에서 수천만 원에 달하는 피해금을 갚고 나니 통장 잔고는 마이너스가 되고 말았어요. 그래, 지긋지긋한 니놈이랑 헤어지는데 들어가는 수고비라고 생각하마. 너란 놈을 만나 결혼까지 한 내 무지에 대한 책임값이다. 이렇게 생각하며 마음을 다스린 저는 남편한테 이혼을 요구했어요. 하지만 그 인간이 들어줄 리가 없죠. 죽어도 안 된대요. 되려 저한테 피해자들과 합의를 봐오라고 하지 뭐예요. 미쳤어요? 내가 그 인간 뒤치다거리를 하게요. 결국 합의를 못 본 남편은 실형을 살게 되었고 형량은 무려 5년이나 나왔어요. 피해자들 입장에선 말이 안 될 만큼 적게 나온 형량이었지만 법원 판단이 그렇다니 어쩔 도리가 없죠. 5년간 시설에 가둬놓는다고 갱생할 인간이 아니라는 건 판사들도 잘 알 텐데 왜 그렇게 우리나라는 범죄인들한테 인심이 후한지 모르겠어요. 자기 가족이 이런 놈한테 피해를 당해도 그렇게 솜방망이 처벌을 내릴지 정말 궁금하네요.
남편이 교도소에 들어간 뒤 저는 이혼 소송을 진행했어요. 남편은 여전히 이혼은 안 된다고 길길이 날뛰었죠. 그러다 노선을 바꿔선 납작 엎드려선 싹싹 빌면서 평생 내 발밑에 개로 살 테니 이혼만은 없던 일로 해달라는 내용의 편지까지 보내왔어요. 지가 어떤 인간인지 더러운 꼴 다 봤는데 개 노릇 하겠다는 말에 마음이 동할 리가 없죠. 저는 끝까지 이혼을 불사하겠다고 변호사를 통해 전했어요. 그러자 남편이 그랬다는군요. 끝까지 이혼을 강행한다면 5년 뒤 밖에 나가서 그때 저를 찾아가겠다고요. 그 말을 전해 듣는데 심장을 쥐어 짜는 것처럼 숨이 막히고 온몸이 떨렸어요. 하지만 평생을 그 인간 옆에서 사는 건 더 살떨리게 싫더라고요. 그래서 끝까지 마음을 바꾸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 가게로 남편의 내연녀였던 어린 여자가 찾아왔어요. 커다란 여행 가방을 손에 들고 온 그 여자는 저를 보자 울음을 터뜨리더라고요. 일단 마음부터 가라앉히게 하고 자초지종을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집에서 쫓겨났다더라고요. 소송으로 뛰어다니느라 일도 그만두게 되었고 그 바람에 월세가 밀려 살던 집에서도 쫓겨나 갈 곳이 없다고 했어요. 부모님이 안 계셔서 시골 할머니 손에 자랐는데 이번 일이 알려지면서 집안 망신시켰다는 이유로 시골에 있는 친척들한테도 손절당했다더군요. 행색을 보니 길에서 떠돈 지 좀 됐는지 몸에서 냄새도 나고 배에서는 연신 꼬르륵 소리가 났어요. 일단 밥부터 먹이고 봐야겠다 싶어서 주방에 들어가 밥을 차려왔어요. 방금 전까지 눈물 콧물 빼며 울던 여자는 잠시 제 눈치를 보더니 개 눈 감추듯 밥 한 공기를 해치우더군요. 2공기를 더 먹고서야 여자는 숟가락을 놓았어요. 그리고는 대뜸 여기서 일 좀 시켜달라고 하지 뭐예요. 따지고 보면 이 어린 여자 덕분에 이혼 소송에 유리한 증거도 많이 찾았고 해서 도의적인 책임을 지려고 그러라고 했어요. 당장 잘 곳이 없으니 일단은 저희 집으로 데리고 갔고요. 그렇게 저는 남편의 전 내연녀와 함께 살게 되었어요. 부모 형제 없이 혼자 외롭게 살았던 저인지라 그 여자가 마치 친동생같이 느껴지더라고요. 남편이 집에 없으니 마음도 편하고 돈 뜯어가는 인간이 없으니 제법 돈도 모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아직도 두려움이 가시지 않더라고요. 이혼이 된다고 해도 남편이 출소하면 당장 달려와 나를 죽일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었죠. 가끔 꿈에 남편이 나오면 소스라치게 놀라 잠에서 깨곤 했어요. 그런데 그건 저만 그런 게 아니었던가 봐요. 어린 여자도 가끔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깨기도 했으니까요. 괴물 같은 인간 하나가 2 여자의 인생을 갉아먹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사람이 죽으란 법은 없나 봐요. 생각지도 못한 순간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거든요. 네? 남편이 죽어요? 왜요? 아니, 교도소에 들어간 사람이 왜 죽어요? 심장마비랍니다.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졌는데 같은 방 사람들은 남편이 청소하기 싫어서 쇼하는 줄 알았대요. 몇 번 그런 적이 있어서 그랬던 것 같은데 유감스러운 일이죠. 그래서 이혼 소송은 더 이상 진행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남편의 사망 소식을 듣는데 머릿속에선 딱 한 가지 생각뿐이었어요. 아, 드디어 괴물 같은 인간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그 인간이 여전히 서류상 제 남편으로 남아있는 건 소름 끼치게 싫었지만 그래도 사는 동안 다시는 안 봐도 된다는 사실이 너무도 기뻤어요. 저를 통해 남편의 부고 소식을 전해 들은 어린 여자도 바닥에 주저앉아 펑펑 울더라고요. 이제 자기는 자유라고 행복해하면서요.
이 정도의 기적만 해도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 텐데 하늘에 계신 분이 아주 통이 큰 분이셨던가 봐요. 제게 엄청난 선물을 안겨주셨거든요. 남편의 옷가지며 짐을 정리하려고 온 집안을 다 뒤지는데 평소 남편이 게임을 하던 방에서 작은 금고가 나온 거예요. 그리 고가의 금고는 아니고 인터넷에서 흔히 살 수 있는 저가형 금고였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남편 주민번호 뒷자리를 눌렀더니 바로 열리더라고요. 그런데 그 안에 딸랑 USB 하나만 들어있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게 들었길래 금고까지 사서 넣어뒀나 싶어 USB를 컴퓨터에 연결해 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웬 비밀번호가 적힌 문서가 있더라고요. 순간 전에 경찰서에서 남편 취조를 하던 형사의 말이 떠올랐어요. 여자들한테 그렇게 뜯어낸 돈으로 도대체 뭘 했는지 통장 잔고가 10만 원도 안 되던데요.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넘긴 말이었는데 이제 와서는 그 말이 걸리더라고요. 남편은 도박도 안 하고 취미랄 것도 딱히 없는 인간이었거든요. 게다가 여자를 만나도 자기 돈을 쓰는 사람이 아니라 그 여자 등을 쳐먹는 놈이었고요. 그런데 모아둔 돈이 없다? 이건 정말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남편 계좌 조사를 해봤어요. 들고 난 흔적은 있을 테니까요. 그렇게 입출금 내역을 확인하던 중 드디어 실마리를 찾게 되었죠. 글쎄 이 인간이 그동안 저한테 다달이 뜯어간 돈과 피해 여성들한테 뺏은 돈으로 코인을 사 모았더라고요. 금고에 들어있던 비밀번호는 코인 비밀번호였던 거예요. 10여 년 전에 제가 전세보증금 올려주려고 마련해 놓은 돈을 훔쳐가 코인을 샀다가 얼마 뒤 코인 폭락 기사가 뜨면서 난리를 친 적이 있어서인지 솔직히 돈이 온전히 남아있을 거라는 기대는 안 했어요. 그렇게 기대감 없이 비밀번호를 입력했는데 세상에 그간 사 모은 코인이 엄청 가격이 올라서 제가 평생 벌어도 다 못 벌 금액에 되어 있는 거 있죠. 순간 헛웃음이 났어요. 이 괴물 같은 인간이 이것 때문에 나랑 죽어도 이혼 못한다고 그 난리를 쳤던 건가 싶었거든요. 이 엄청난 돈을 두고 감방에서 세상 하직을 할 때 얼마나 속이 쓰렸을까 생각하니 나도 모르게 웃음이 터져 나왔어요. 남편은 법정에서 내릴 수 있는 최고형보다 더 지독한 벌을 받았다는 생각에 가슴을 꽉 누르던 채정이 단번에 내려가는 기분이었어요. 그 일이 있고 1년이 지난 지금 제 인생은 어떻게 변했냐고요? 변한 건 통장의 잔고뿐이에요. 여전히 눈을 뜨면 가게에 나가 일을 하고 일 끝나면 남편의 내연녀와 함께 집에 돌아와 시원한 맥주 한 캔을 마시고 잠이 들어요. 하지만 확실히 달라진 건 하나 있어요. 내 인생의 든든한 백이 통장 안에 있다는 생각에 전혀 외롭지 않다는 거요. 언제고 어디로든 떠날 수 있지만 나는 오늘도 내게 주어진 오늘의 삶을 살아가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은근히 신이 나고 제가 멋져 보이거든요. 지금 이 순간에도 지옥 같은 삶을 살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무슨 일이 있어도 당신의 오늘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일 바로 어떤 기적이 일어날지 모르니까요. 반드시 그럴 거니까요.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행복하자고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너무 힘든 일을 겪고 이제는 조금 편안해진 마음으로 살고 있는 50대 중년 여성이에요. 저는 주변에서 딱히 까탈스럽게 가리는 것 없고 조용하고 스터분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인생도 무난하게 흘러갈 줄 알았는데 그게 가장 어려운 일이더군요. 저와 동생은 참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어요. 하지만 일찍 철이 든 저희 자매는 그에 대한 원망을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저희 부모님은 두 분 다 남의 집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온갖 잡일을 해주시는 분들이었어요. 그마저도 그 어려운 시기에 남들에 비해 아주 좋은 일을 구했다며 다들 입을 모아 말했었죠. 6.25 전쟁이 끝나고 10여 년이 흘러 나라 재건 사업에 뛰어들어 호기를 잡아 부를 축적한 사람들이 엄마 아빠가 일하시던 부잣집 주인 중 하나였어요. 아빠는 그 집에서 정원 청소나 가꾸기, 집안 정비나 수리 외에도 온갖 굳은 일들을 다 하셨다고 해요. 엄마는 집안 살림 주방들을 도맡아 하셨고요. 그 부잣집의 뒤편에 있던 작고 허름한 창고 같은 방에서 지내셨기 때문에 저희 자매는 같이 살 수 없었어요. 그마저도 형편이 어려워 저는 외할머니에게, 동생은 친할머니에게 맡겨져 찢어져 있었죠. 부모님은 한 달에 딱 한 번 저희를 보러 오셨는데 오실 때마다 처음 맛보는 떡이나 입에서 살살 녹는 서양 과자 같은 걸 조금씩 가져다 주셨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집에서 얻은 것을 먹지 않고 저희 주려고 가져오셨던 것 같아요. 저희는 네 식구가 모이는 그 한 달의 하루만 기다리면서 살았어요. 강야, 학교 공부 잘하고 있어? 네, 엄마. 저 이번에 공부 잘해서 상도 받았어요. 진짜? 우리 딸 기특하네. 엄마 아빠가 옆에 없는데도 알아서 잘하고. 엄마랑 아빠는 힘든 거 없으세요? 없어. 너희한테 미안할 정도로 그 집에서 잘 지내. 맛있는 것도 많이 주시고 옷도 주시고 아프면 약도 주시고 그래. 너무 좋은 분들이야. 우리는 그럼 언제 같이 살아요? 엄마랑 아빠가 더 열심히 해서 빨리 돈 모을게. 조금만 더 기다려줘. 하지만 그런 날은 오지 않았어요. 얼마 후 그 부잣집 안주인의 귀중한 물건이 없어졌고 항상 그 방을 청소하던 엄마가 도둑으로 몰렸다고 해요. 엄마는 절대 아니라고 극구 부인하며 하소연했지만 소용없었죠. 결국 주인 내외는 엄마를 두들겨 패기 시작했고 말리던 아빠까지 함께 심하게 맞았다고 하더군요. 아빠는 그날 이후로 알아누워 4일 만에 돌아가셨어요. 엄마 역시 아빠가 가신 뒤 시름시름 앓다가 한 달 후에 돌아가셨고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은 저는 제 손으로 직접 두 분을 묻어드렸어요. 너무 황망하고 어이가 없어 눈물도 나오지 않더군요. 하루아침에 부모님을 다 잃었으니까요. 저는 학교고 뭐고 다 그만두고 당장 돈 벌 수 있는 일을 찾겠다고 말했지만 외할머니는 완강하게 반대하셨어요. 이제는 여자도 똑똑해야 살아남는 거야. 배운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으면 네 엄마처럼 남 좋은 일만 실컷 해주다가 저렇게 가는 거야. 이 할머니가 어떻게 해서든 할 테니까 돈 생각 말고 넌 그냥 공부나 열심히 해. 옛날 분 치고는 꽤 앞선 생각을 하셨던 외할머니의 만류에 저는 계속 학교를 다닐 수 있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고등학교까지 졸업한 저와 달리 제 동생은 중학교도 간신히 졸업했어요. 친할머니는 학교 다녀봤자 쓸모없다라는 생각으로 뭘 해서든 돈을 벌어오라고 동생을 압박했다고 해요. 후에 이 사실을 알고 저는 동생을 안고 얼마나 한참을 울었는지 몰라요. 아무튼 저는 한 여고에 진학하게 되었고 여기서 엄청난 인연을 만나게 되죠. 외할머니는 시장에서 장사를 하시고 집에서는 남의 집 옷이나 이불을 가져다 기우는 일까지 하시며 저를 후원해 주셨어요. 그런 와중에도 한 번도 찬밥을 도시락으로 싸주신 적 없었어요.
공부하려면 뜨신 밥 먹고 기운 내야지. 할미가 찬밥 먹을게. 걱정 말어. 할머니, 나 진짜 괜찮아. 제발 할머니가 따뜻한 밥 좀 먹어. 저의 애원에도 불구하고 찬밥은 항상 할머니 차지가 되고는 했죠. 저는 할머니의 사랑을 생각하며 더욱 밝고 건강하게 지내려고 노력했어요. 제가 다니던 고등학교는 이상하게 집이 좀 사는 애들이 많았어요. 집이 잘 살면서도 착하고 친절한 아이가 있었는가 한판면 거들먹거리고 잘난 척하는 아이들도 당연히 있었죠. 우리 동네의 유명한 부잣집으로 소문난 선진이도 저와 같은 반이었죠. 선진이가 점심시간에 도시락 뚜껑을 열면 아이들이 우르르 모여 구경을 하고는 했어요. 평소에 우리가 보기도 힘든 다양하고 맛있는 반찬을 항상 싸왔거든요. 이거 우리 아빠가 사다 주신 미국산 소시지야. 짭짤하고 쫄깃해서 밥에 이것만 먹어도 2공기는 먹을 수 있더라고. 우와, 선진이네는 저런 것도 먹는구나. 완전 부럽다. 어머, 강이야, 그게 뭐야? 밥이 왜 그렇게 까매? 아, 이거 좀 탔어. 좀 탄 정도가 아닌데? 그거 먹을 수 있는 거야? 그럼 누룽지같이 바삭바삭해. 할머니가 밥을 올리고서는 깜빡 잠이 드셨지 뭐야. 너도 먹어볼래? 아니, 난 그런 건 안 먹어. 강이 너 많이 먹어. 선진이는 나쁜 애는 아니었지만 여태껏 가난해 본 적이 없어 깊은 배려를 할 줄 아는 친구도 아니었죠. 그래도 저와 엄청 친한 사이는 아니라서 상관없었어요. 제 베스트 프렌드는 따로 있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시장에서 우연히 선진이를 만난 날이었어요. 강이야, 너 여기서 뭐해? 눈을 돌려보니 예쁜 빨간 레이스가 달린 원피스에 반짝이는 구두를 신은 선진이가 어떤 남자와 우두커니 저를 쳐다보고 있더군요. 선진이구나. 여기서 다 만나네. 너 오늘 왜 학교 안 왔어? 아, 우리 할머니가 원래 여기서 이걸 파시는데 오늘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내가 대신 나왔어. 그래서 학교 못 간 거야. 이걸 팔려고 학교를 결석했다고? 할머니는 그냥 학교 가라고 성화였는데 내가 막무가내로 들고 나와서 팔고 있는 거야. 이거 맨날 네가 점심시간에 먹던 그 누리끼리한 색깔 나물 아니니? 산나물이야. 맛있어. 맛있게는 안 생겼지만 뭐 열심히 팔아. 그래. 묻지도 않았는데 선진이는 말했어요. 참, 여기는 내 친오빠야. 오늘 엄마랑 아빠 안 계셔서 우리 둘이 외식하고 영화도 보라고 용돈 주신 거 있지? 그렇구나. 그래, 오빠랑 좋은 시간 보내. 자랑 아닌 자랑을 하는 선진이에게 시선을 거두는 찰나였어요. 너 이름이 강이야? 네? 네, 주강희. 이거 다 얼마야? 이거 전부 다요? 글쎄. 자, 내가 보기엔 이 정도면 이거 사고도 충분히 남을 것 같은데 돈 받아. 오빠 뭐해? 오빠가 그걸 왜 사? 우리 집은 저런 썩은 것 같은 나물 먹지도 않는데? 야, 김선진, 너는 착한 거냐? 아니면 진짜 모르는 거냐? 친구가 아픈 할머니 대신 시장에 나와서 이렇게 열심히 장사하는데 썩은 것 같은 나물이 뭐야? 내 동생이지만 진짜 한심하다. 내가 뭘? 아무튼 그걸 왜 사냐고. 넌 좀 가만히 있어. 강야, 이거 돈 받고 그 나물 다 줘. 그리고 빨리 집에 들어가서 할머니 보살펴드려. 저는 어안이 벙벙했죠. 처음 보는 선진이 오빠가 제 손에 돈을 쥐어주며 들어가라고 재촉하더군요. 감사합니다. 아, 오빠 진짜 1억이야? 영화관 가는데 이런 꾸리꾸리한 냄새 풍기면서 볼 거야? 창피하게. 영화관 안 가. 밥도 그냥 집에 가서 아줌마한테 해달래서 먹자. 뭐? 나 이렇게 꾸미고 나왔는데. 넌 뭐 어디 파티 나가냐? 뭘 이렇게 요란스럽게 입고 나선 거야?
아무튼 집에 가자. 앞장서서 가는 오빠를 선진이는 입이 대빨 나온 채로 투덜거리며 따라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저 오빠가 왜 그랬지? 저 많은 나무를 가져가서 뭘 하려고. 집에 와서도 저는 온통 물음표 덩어리였어요. 나무를 다 팔았다며 할머니에게 오빠가 준 돈을 내밀었지만 기어이 시장을 몰래 나간 거냐고 등짝만 맞긴 했지만요. 선진이 오빠의 그런 행동의 이유를 얼마 후 알게 되었죠. 야, 주광이. 선진이 오빠? 넌 내 이름 몰라? 안 알려주셨는데 제가 어떻게 알아요? 나 영준이야, 김영준. 아, 영준 오빠. 그런데 왜 여기에 계세요? 너 기다렸지. 저를요? 왜요? 그건 나중에 말해줄게. 우리 떡볶이 먹으러 갈래? 내가 사줄게. 저 집에 가야 되는데. 먹고 가. 이리 따라와. 맞아요. 그 사람은 저를 보고 첫눈에 반해 좋아하기 시작한 거예요. 17살 때까지 아는 남자라고는 아빠와 담임선생님 뿐이었는데 갑자기 제가 좋다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영준 오빠는 키도 크고 잘생기고 귀티도 나는 사람이었어요. 그 하얗고 고른 치아가 다 보일 정도로 크게 웃는 모습을 보면 사실 반하지 않을 사람이 없는 정도였죠. 하지만 저와 영준 오빠라니 우리는 너무 다른 사람이었죠. 호감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오빠와 달리 저는 마음과 달리 계속 밀어낼 수밖에 없었어요. 오빠, 저는 오빠네 집이 부자인 거 알아요. 그에 반해 저는 부모님도 다 돌아가셔서 안 계시고 하나 있는 여동생이랑도 떨어져 살고 있어요. 지금 제 옆에는 나이 드신 할머니 한 분뿐이에요. 전 공부도 해야 하고 할머니도 지켜야 돼요. 오빠가 계속 저한테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강희야, 내가 너한테 야반도주를 하자고 그랬니? 아니면 애를 낳아달라고 했니? 무슨 그런 남사스러운 말을 하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난 지금 그냥 네가 좋다고. 네가 어떤 집안의 딸이고 어떤 상황인지 아무것도 상관없이 난 네가 좋다고. 그냥 내 마음만 받아달라는 것뿐이야. 네가 지금이 부담스러우면 너 성인 되고 우리 정식으로 만나자. 그 전까지는 그냥 내가 네 뒤에 쫓아만 다닐게. 오빠가 뭐가 모자라서 저를 쫓아다녀요. 남들이 보면 저를 욕할 거라고요. 학교에서 선진이 얼굴을 어떻게 봐요? 선진이? 걔는 내가 알아서 할게. 신경 쓰지 마. 강야, 난 진짜 네가 좋다. 저보다 2살 위였던 영준 오빠는 제 만류에도 불구하고 저를 정말 적극적으로 따라다녔어요. 가끔 할머니 대신 시장에 장사하러 나올 때면 점심도 사다 주고 콜라도 사다 주었죠. 저도 오빠가 너무 좋았지만 제 마음을 꽁꽁 숨겼어요. 누구든지 이 상황을 알면 저를 나쁜 애라고 욕할 테니까요. 제 분수에 차고 넘치는 사람이었죠. 얼마 후 결국 사달이 나고 말았어요. 야, 주광이. 선진이가 저를 노려보고 있었어요. 네가 감히 우리 오빠를 넘봐? 누가 누구를 넘봤다고 그래. 다 들었어. 네가 우리 오빠 꼬셔서 아주 물주 만난 것처럼 하고 다닌다고. 무슨 소리야. 오해야. 그런 거 아니라고. 너 진짜 천박한 애구나. 뭐? 천박? 반 애들이 다 보는 앞에서 저는 선진이와 머리끄댕이를 잡으며 크게 싸웠어요. 야, 누가 담임한테 가서 말 좀 해. 저희는 교무실에 불려갔고 선진이는 아무 말 없이 먼저 교실로 돌아갔죠. 선생님은 저를 몰아세우며 말했어요. 야, 주광이. 너 가난한 상황에서도 할머니가 어렵게 키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밖에 못해? 네가 감히 누구한테 덤벼? 선진이가 먼저 저한테 천박하다고 그랬어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네가 분명히 잘못했겠지.
선생님은 대놓고 선진이 편을 들더군요. 너 제가 어느 집 딸인지 몰라서 그래? 너 같은 애 열을 갖다 줘도 안 돼. 주제를 알아야지, 강이야. 너무하세요. 담임에게 신나게 깨지고 울며 불며 교실로 돌아왔어요. 반성문을 쓰려고 종이를 주섬주섬 꺼냈죠. 옆눈으로 보니 선진이가 팔짱을 끼고 저를 계속 노려보고 있더군요. 저희 둘 때문에 반 분위기가 싸늘했어요. 한 20분 정도 흘렀을까? 저는 다시 호출됐어요. 주강이, 담임이 너 교무실로 오래. 나? 다시? 몰라, 빨리 오래. 저는 쓰다만 반성물을 서랍에 넣고 교무실로 달려갔어요. 저 또 부르셨어요? 강이야, 너 이제 마음 단단히 먹어라. 네? 방금 연락 왔는데 너희 할머니 돌아가셨단다. 눈앞이 캄캄해지고 머릿속에 윙윙거리는 소리만 맴돌았어요. 선생님이 뭐라고 하는지 갑자기 들리지 않더니 저는 어지러워 쓰러지고 말았어요. 눈을 떠보니 저는 양호실에 누워 있었어요. 제 옆에는 우리 반 반장 경주가 있었어요. 강야, 좀 괜찮아? 너 기절했었어. 내가? 그랬구나. 너 빨리 집에 가봐야지. 할머니. 순간 눈이 번쩍 떠졌어요. 경주야, 진짜 맞아? 우리 할머니가 돌아가셨대? 거짓말이지? 경주는 아무 말 못하고 제 손만 꼭 잡아주더군요. 저는 할머니가 제 곁에 없다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나를 그렇게 아껴주고 사랑해주시던 할머니였는데 저는 이렇게 혈육 하나를 또 잃고 말았죠. 할머니한테 맛있는 거 한번 못 사드리고 제대로 효도도 못했는데 저 때문에 고생만 하다 돌아가셨다는 죄책감에 너무 괴로웠어요. 제겐 아무 희망이 없는 것 같더군요. 할머니, 죄송해요. 장례를 치른 뒤 저는 학교를 그만두기로 결정했어요. 비록 할머니가 어떻게든 배움을 멈추지 말라고 하셨지만 저는 모든 걸 내려놓고 싶었어요. 당장 먹고 살 일도 막막했죠. 저는 학교를 나와 그 길로 한 공장에 가서 일을 시작했어요. 거기는 원단 공장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일하는 게 싫고 힘들다며 투덜거렸지만 저는 미친 듯이 일만 했어요. 안 그러면 오히려 할머니나 다른 생각이 너무 나서 돌아버릴 것 같았거든요. 밥도 잘 먹지 않으면서 일을 하다 보니 저는 점점 말라갔죠. 하루는 집 앞에 영준 오빠가 있었어요. 강야, 왜 이렇게 늦게 와? 걱정했잖아. 좀 늦었어요. 너 또 밥 안 먹었지? 기운 없이 비실비실. 이게 뭐야? 밥맛 없어요. 저 그냥 들어가 쉴게요. 이거 갖고 들어가. 내가 우리 집 일하시는 아줌마한테 부탁한 거야. 이게 뭔데요? 반찬들. 뭔가 영양가 있는 걸 먹이고 싶은데 도통 생각나는 게 없어서 집밥 먹이려고 갖고 왔어. 저는 순간 눈물을 왈칵 쏟으며 오빠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어요. 많이 힘들지? 고생 많네, 우리 강이. 난 이제 어떻게 살아요? 뭘 어떻게 살아? 내가 있잖아. 학교 그만두기 전에 나한테 말이라도 한번 해주지 그랬어. 내가 무슨 방법이라도 찾아봤을 텐데. 강야, 조금만, 아주 조금만 참고 기다려줘. 내가 내년에 군대만 갔다 오면 너 책임질게. 군대요? 나 대학 안 갈 거야. 군대는 어차피 가야 되니까 빨리 갔다 올게. 그때까지만 좀만 버텨줘. 오빠네 부모님도 아세요? 아니, 알면 난리 나겠지. 그래도 상관없어. 넌 내가 책임질 거야. 영준 오빠는 저 때문에 대학에 응시하지도 않고 나이가 되자마자 자원입대로 군인이 되었어요. 저는 그런 오빠를 꼭 기다리겠다며
열심히 일만 하면서 살았죠.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맞는지 어느새 저도 일상생활을 하고 웃으며 지내고 있더군요. 그렇게 몇 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영준 오빠는 제대를 하고 저와의 약속을 지켰어요. 오빠는 제 손을 잡고 오빠 집으로 향했어요. 오빠, 이렇게 갑자기요? 부모님이 저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계신다면서요. 이제 알면 되는 거지. 가자. 저를 마주한 오빠 부모님은 넋이 나간 표정이었어요. 거기에 선진이까지도요. 주광이, 네가 왜 여기 있어? 그게 말이야. 엄마, 아빠, 김선진, 나 여기 있는 얘랑 결혼할 거예요. 뭐? 너 방금 제대한 애가 뭐라고? 갑자기 생뚱맞게 여자애를 데려와 결혼하겠다고? 선진이 너 아는 애야? 나 고1 때 같은 반. 안녕하세요. 주강희라고 합니다. 오빠, 미쳤어? 쟤를 아직도 만나고 있었던 거야?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이렇게 데리고 오면 어쩌자는 거야? 내가 선진이 너한테 결혼 승낙받을 거 아니잖아. 예전에 강희가 너랑 같은 반이라서 조마조마하며 나를 얼마나 밀어냈었는데 내가 이달만 기다렸어. 오빠, 제정신이야? 제정신 아닌 건 뭐야? 저 여기 있는 강희 쫓아다닌 지 벌써 몇 년 됐어요. 저 제대할 때까지만 제발 기다려달라고 애원해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저 강희랑 꼭 같이 살고 싶어요. 오빠 부모님은 굳은 얼굴로 저를 쳐다보았고 선진이 역시 당황한 표정이 역력했죠. 저는 그 시선들이 부담스러워 땅만 보고 있었고요. 그날 이후 오빠와 결혼 승낙을 받기까지 꼬박 6개월이 넘게 걸렸어요. 참 많은 일이 있었죠. 오빠의 아버지 어머니 선진이까지 차례대로 저를 찾아와 오빠와 헤어져 달라고 하더군요. 강희씨, 그쪽 때문에 우리 아들이 대학을 포기했다고 하더군요. 그걸 알고 나니 더 강희씨가 밉더군요. 영준이가 우리한테 어떤 아들인지 알아요? 그리고 걔는 장차 지 아빠 회사를 물려받아야 하는 애라고요. 그런 애들을 대학도 못 가게 발목을 잡겠다니. 강희씨에 대해서 조사를 좀 해봤는데 정말 기가 차더군요. 그 아이의 학교도 자퇴하고 하늘이 공장 여직원? 어머 세상에. 내가 나중에 영준이 짝지어주려고 찜해놓은 좋은 집 교수들이 얼마나 많은데 나 지금 멀쩡한 정신으로 여기 있는 것도 신기한 거예요. 강희씨, 왜 그렇게 이기적이에요? 죄송합니다. 저는 제가 부족한 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알아서 떨어져 줘야죠. 혹시 돈 필요해서 그래요? 말해봐요. 내가 해줄 수 있는 한 최대한 해줄게요. 아니요, 저는 돈 원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 계속 만나겠다는 거예요? 제가 더 잘하겠습니다. 저희 정말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있어요. 내가 제 명의 살기는 클렀네. 어머니는 몇 차례 돈으로 저를 회유했다가 협박했다가 소리를 지르다 돌아가기를 반복했어요. 선진이는 오히려 팩트로 저를 무너뜨리려 했어요. 강희야, 내가 진짜 사람 차별 안 하는데 넌 좀 너무하지 않니? 네가 우리 오빠 쳐다본다는 것 자체가? 나도 영준 오빠에 비해 내가 너무 모자라다는 거 다 알고 있어. 알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잖아. 근데 왜 이렇게 끈질겨? 선진아, 너만이라도 나 한 번만 이해해주면 안 되니? 지금 이 상황은 누가 봐도 이해가 안 될걸? 너 진짜 우리 집안 망칠 셈이야? 네가 같은 반이었으니까 나 잘 알잖아. 나 나쁜 짓도 안 하고 힘들지만 꿋꿋하게 살았어. 너같이 가난하면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한 거야. 선진아, 제발. 저는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하지만 오빠는 굳건하더군요. 결국 오빠는 집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단식 투쟁에 들어갔어요. 단식한 지 2주가 지나 응급실에 실려가고 난 후에서야
저희는 승낙을 받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반기는 결혼이 아니었던 만큼 고단한 시집살이가 시작되었어요. 한 집에 살게 된 어머니는 온갖 트집을 잡으며 매일 제게 잔소리를 퍼부었어요. 선진이는 항상 저를 파출부 부리듯이 했죠. 심지어 월광 피가 묻은 자기 침대포까지 빨아달라고 하더군요. 많이 힘들었어요. 모두가 저를 잡아먹을 듯이 대했죠. 하지만 유일한 한 가지, 제가 버틸 수 있는 힘은 남편이었어요. 온갖 피로를 풀어주는 비타민이었어요. 강야, 힘들지? 미안해. 내가 빨리 더 잘하도록 노력할게. 조금만 기다려줘. 내가 빨리 분가할 수 있는 방법 찾아볼게. 오빠가 그렇게 말해주니까 좋다. 다른 사람들이 달 미워해도 난 이렇게 든든한 내 편이 있는걸. 남편이 집에 있을 때면 시댁 식구들의 구박이 눈에 띄게 줄었어요. 그럼 저는 좀 자유로울 수 있었죠. 남편과 저는 서로 너무 사랑했지만 저희에게 생명의 축복은 찾아오지 않았어요. 3번이나 임신했지만 모두 유산되고 말았거든요. 너무 슬픈 일이었죠. 강야, 아이가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고 해도 난 괜찮아. 난 강이 너만 있으면 돼. 우리 둘이서도 영원히 행복할 수 있어. 하지만 언제나 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겠다던 남편은 무심하게도 저를 떠나버렸어요. 그날은 우리의 결혼 5주년이었죠. 남편은 선물을 사서 들어가겠다며 귀가 전부터 저를 설레게 했어요. 남편은 백화점에서 제 겨울 목도리를 사서 나오는 길에 교통사고로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어요. 아침에 잘 다녀오라고 마중까지 했는데 저녁에 싸늘한 주검이 되어서 돌아온 남편 앞에서 저는 한없이 무너져 내렸죠. 현실감이 없어 눈물도 나오지 않더군요. 모든 게 거짓말 같았어요. 장례를 다 마치기도 전에 제겐 또 다른 폭풍이 몰려왔어요. 너 인연, 너 때문에 우리 아들이 죽었어. 네가 이 집에 처음 왔을 때부터 느낌이 안 좋았는데 기어이 네가 우리 아들을 데려가는구나. 우리 영준이 돌려내. 우리 오빠가 너랑 결혼만 안 했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거야. 네가 우리 오빠 죽인 거야, 이 나쁜 년아. 저는 시어머니에게 머리채를 잡히고 흔들려도 선진이에게 양쪽 뺨에서 피가 맺힐 정도로 맞아도 아프지 않았어요. 마음이 더 많이 아팠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남편의 마지막 가는 길도 못 보고 맨몸으로 쫓겨났어요. 저도 죽은 남편을 따라가려고 몇 번이나 시도했지만 그때마다 실패하고는 했어요. 5번째 극단적 선택이 실패한 날, 꿈에서 제발 살아달라고 애원하는 남편을 만났어요. 저는 다음 날부터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나섰어요. 다행히 불쌍한 저를 따뜻하게 받아주시는 만두집 사장님을 만나 거기서 식당 일을 시작했어요. 그렇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열심히 일만 하다 보니 또 많은 세월이 흘러있더군요. 저도 40을 목전에 두고 있었죠. 강이야, 잠깐 이리 좀 와봐. 네, 사장님. 나 이제 장사 그만할란다. 너무 힘들어. 네? 사장님 만두 좋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이제 다 싫어. 그냥 쉬고 싶어. 그래도 아직 70도 안 되셨는데 그만둬도 괜찮으시겠어요? 얘끼, 옛날 같았으면 70은 땅에 묻혀서 다 썩고도 남을 나이야. 아니면 이 만두 가게 네가 할래? 제가요? 난 이거 하고 싶다는 자식이 없잖아. 내가 널 13년을 봐왔다. 너만큼 이 가게를 맡길 만큼 든든한 사람이 없어. 저는 그렇게 사장님의 가게를 인수하게 됐어요. 열심히 살아온 보답을 받은 기분이었어요. 그렇게 또 성실히 가게를 꾸려나가고 있을 때쯤 한 남자를 알게 되었어요. 어느 날부터 저희 집에 오는 횟수가 부쩍 많아진 양복을 입은 멀끔한 남자였죠.
항상 혼자 와서 만둣국을 시켜 먹던 그가 하루는 칼국수를 시키더군요. 오늘은 웬일로 칼국수예요? 네? 맨날 만둣국만 드셨잖아요. 오늘 갑자기 칼국수 시키시길래. 그게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그는 제 연락처를 물어왔고 그날부터 줄기차게 연락을 하더군요. 곧 제가 마음에 든다며 고백을 해왔어요. 오랜 시간이 지나도 아직 남편에 대한 미안함이 남아있던 저는 그를 밀어냈지만 그는 기어이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오더군요. 마치 예전의 영준 오빠처럼 말이에요. 강희씨, 당신이 그동안 겪은 아픔 내가 어루만져 줄게요. 나한테 기대요. 전 남편 잊으라는 말 아니에요. 그냥 당신 옆에서 지켜주고 싶어요. 그렇게 저는 석균 씨와 재혼을 하게 되었어요. 석균 씨 역시 자식 없이 부인과 살다 사별하고 혼자 열심히 회사를 가꿔온 사람이더군요. 핸드폰 안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을 생산하는데 처음엔 작은 규모로 시작했다가 사업이 잘 돼 회사를 확장시켜 저희 만두집 옆 건물을 사서 온 것이었어요. 당시 저는 44살, 남편은 48살이었고 아이 없이 둘이 잘 살자 이야기했었죠. 남편은 제가 마음의 문을 열 때까지 조용히 기다려주었고 언제든 어깨를 내어주는 다정한 사람이었어요. 한 회사의 대표이지만 검소하고 남들 앞에서 의시되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라 저희는 아주 소박하고 필요한 것만 놓고 사는 부부였어요. 남편은 남편대로 사업이 잘 되고 저 역시 만두집이 입소문을 타 손님이 끊이지 않았죠. 힘들지만 하루하루를 이렇게 바쁘게 살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며 살고 있었어요. 머리가 희끗해지는 것도 모른 채 또 10년이 흘러갔어요. 그날도 여느 때와 같이 점심 장사로 한창 바쁠 때였어요. 너 강희 아니니? 주강희? 누구세요? 나야 진경주, 혜진여고 1학년 4반 반장. 나 기억 안 나? 어머 경주야, 진짜 오랜만이다. 여기가 네가 아는 만두가게였어? 지인이 맛있다고 하도 그래서 나 2시간이나 운전해서 여기 왔어. 그랬어? 고마워. 그나저나 정말 이게 웬일이니? 반갑다. 오랜만에 만난 경주 역시 머리가 군데군데 하얗게 새어 있더군요. 그래도 늘 웃는 얼굴은 그대로였어요. 마침 브레이크 타임이 되었고 저는 경주와 근처 카페에 가서 그동안 있었던 서로의 안부를 물었어요. 너 외할머니 돌아가시고 그렇게 갑자기 학교 그만두더니 여기서 이렇게 만두집 사장님이 됐을 줄이야. 그렇게 됐네. 벌써 40년이야. 맞아. 나중에 선진이네 오빠랑 결혼했다고 들었었는데 사별했다며?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어. 이래저래 마음고생 많이 했겠다. 지금은 그래도 얼굴 많이 좋아 보인다. 지금은 새 사람 만나서 잘 지내. 고등학교를 그만둔 이후로 처음 보는 경주가 너무 반가워 눈물이 다 나더군요. 맞다. 우리 다음 달에 땡땡여고 총동창회 있어. 너는 도무지 연락이 안 닿아서 못 알렸어. 이렇게라도 직접 만나서 알려주니 다행이다. 꼭 와. 총동창회? 사실 나 거기 졸업한 것도 아니고 동창회까지 참석하기에는 좀 민망할 것 같은데. 얘 뭔 소리야. 말이 땡땡여고 총동창회지 옆에 땡땡고 땡땡여상 땡땡공고 애들도 다 와서 간만에 얼굴 보고 하는 자리야. 괜찮아. 갑작스러운 동창회 초대에 저는 별로 응하고 싶지 않았지만 오지 않으면 직접 데리러 오겠다며 난리를 피우는 통에 꼭 가겠다고 약속을 해버리고 말았어요. 저녁에 남편에게 말하니 오랜만에 가서 친구도 만나고 기분 전환을 하고 오라고 적극 권하더군요. 그렇게 동창회를 열흘 정도 앞두고 있을 때였어요.
저는 계단을 헛디뎌 다리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고 말았어요. 병원에 가니 앞으로 1-2달 이상 깁스를 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어쩔 수 없이 가게도 오래 같이 일한 매니저에게 전적으로 맡기고 집에서 쉴 수밖에 없었어요. 다리가 이 모양이니 열흘 뒤 있을 동창회 참석은 아예 단념하고 있었죠. 하지만 때마침 경주에게 연락이 왔어요. 경주야, 나 다리를 다쳐서 못 갈 것 같아. 진짜? 안 돼. 애들한테도 너 온다고 다 얘기해놨단 말이야. 너 보고 싶어하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 아예 못 걸어? 그건 아닌데 깁스를 하고 있어서 거동이 느려. 야, 휠체어를 타도 내가 밀고 갈 테니까 걱정 마. 너 진짜 이번에 꼭 같이 가야 돼. 경주의 성화에 저는 알겠다고 했어요. 동창회 당일 경주가 우리 집에 데리러 오겠다는 것을 겨우 말리고 택시를 타고 갈 참이었어요. 여보, 무슨 택시야. 내 차 타고 가. 김 기사한테 동창회 하는 데까지 잘 모셔다 드리라고 할게. 아니에요. 나 택시 타면 돼. 당신도 차 써야 될 거 아니야. 당신 덕분에 나 오늘 하루 좀 쉴까? 농담이야. 오늘 나갈 일 없이 사무실에서 온종일 결제 쌓이만 하는 날이라 나야말로 차가 필요가 없어. 당신 그렇게 아픈데 택시 타고 간다고 하면 내가 마음이 좋겠어? 내 말대로 해. 남편 차는 벤츠였는데 이동하면서도 처리해야 되는 일이 많아 직접 운전을 하지 않고 기사를 두고 다녔어요. 집에 도우미도 부르지 않는 저희에게 그게 가장 큰 사치였죠. 그런데 남편이 그날 다리 아픈 저를 위해 차와 기사까지 양보해 준 거예요. 저는 평소처럼 단장을 하고 김 기사와 동창회가 열리는 장소로 출발했어요. 강야, 여기야 여기. 경주가 저를 마중하러 나왔더군요. 야, 너 이거 차 뭐야? 기사까지? 아니야, 나 다리 다쳐서 부탁 좀 한 거야. 그래, 어쨌든 네가 와서 다행이다. 우리 안으로 들어가자. 애들 엄청 많이 왔어. 저는 40년 만에 친구들을 만난다는 설렘을 가득 안고 연회장의 경주의 부축을 받으며 도착했어요. 세월이 세월인지라 같은 반이었어도 얼굴을 못 알아보겠는 애들이 많았어요. 얘들아, 여기 주강이가 왔어. 인사해. 경주의 한마디에 아이들이 우르르 제 곁으로 왔어요. 다들 반갑게 인사를 나누었죠. 그때였어요. 주강이? 주강이가 왔다고? 뒤에서 신경질적인 목소리가 들렸어요. 거기에는 선진이와 친하게 지내던 그 무리가 저를 아래 위로 훑어보고 있더군요. 어머, 다리는 왜 저래? 강이 쟤 고생 많이 했나 보다. 늙었네. 저 촌짜가리 가방은 뭐지? 우리 나이가 몇인데 샤넬백 같은 것도 하나 없나 봐. 그 무리 애들의 조롱이 귀에 꽂히더군요. 그래도 저는 애써 웃음을 지어 보이며 인사했어요. 선진아, 잘 지냈어? 네가 여기 왜 있어? 졸업도 못했으면서. 아, 어쩌다 보니 보고 싶었어. 선진이는 다른 친구들에게 들으란 듯이 큰 소리로 말했어요. 네가 무슨 염치가 있어서 내 앞에 지금 서 있는지 모르겠네. 우리 오빠가 누구 때문에 죽었는데 뭐가 떳떳하다고 여기에 온 거야? 선진아, 아직도 날 원망하는 거니? 뒤에서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죠. 원망? 우리 오빠 생각만 하면 내가 널 잡아다 죽여도 모자라. 알아? 당장 내 앞에서 꺼져. 야, 김선진, 강이 내가 오라고 해서 온 거야. 네가 뭔데 꺼지라 말아야. 그리고 들어보니까 완전 사고였던데 뭘 자꾸 강이를 탓해. 너도 네 오빠지만 강이는 자기 남편이었는데 오죽 슬펐겠어. 지금 몇십 년이 지났는데 서로 부둥켜 안고 울면서 얘기는 못할 망정. 이게 무슨 짓이야? 야, 진경주,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봐. 니네 오빠가 죽었어도 그렇게 태평하게 얘기할 수 있어? 웃기고 있네.
저와의 불편했던 대화가 이제 선진이와 경주의 싸움으로 바뀌고 말았어요. 저는 순간 거기에 온 걸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었죠. 저는 아픈 다리를 부여잡고 경주에게 애원하듯 말했어요. 경주야, 나 지금 그냥 갈게. 응? 내가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저는 당장 김기사를 호출했고 최대한 빨리 나가서 차를 타려고 했지만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어요. 결국 저보다 먼저 도착한 김기사가 연회장 안에 들어와 저를 발견했죠. 사모님, 괜찮으세요? 차는 입구 바로 앞에 세워놨습니다. 제가 부축해드릴게요. 가시죠. 김기사를 본 아이들은 눈이 휘둥그레해져 제가 나가는 문까지 따라 나왔어요. 저는 너무 민망해서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차에 올라탔죠. 돌아가는 길에 경주에게 미안하다며 전화가 걸려왔어요. 네가 뭐가 미안해. 너도 좋은 마음으로 날 초대한 거잖아. 선진이는 아직 내가 미운가 봐. 난 그래도 괜찮아. 다음에 내가 또 연락할게, 경주야.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이야기했어요. 당신이 거기서 그 친구를 맞닥뜨려 많이 당황했겠네. 제대로 밥도 못 먹고 와서 어떡해? 반갑기도 했지만 그 자리가 너무 불편해서 뭘 먹고 할 수가 없었어요. 저 때문에 고성까지 오갔으니 아휴, 그나저나 당신도 참 내가 좋은 가방 하나 사준다니까 그렇게 극구 거절하더니 결국엔 맨날 들고 다니는 그걸 들고 간 거야. 그런 자리 갈 때는 좀 좋은 것도 들 필요가 있어. 하여간 이 사람. 평소에 남편이 명품백 하나 고르라고 예전부터 말했는데 괜찮다며 안 샀거든요. 그게 오늘 동창회에서 애들의 입방아에 오르는 또 하나의 화제거리가 될 줄은 몰랐어요. 정말 예상 못한 일은 며칠 뒤 벌어졌어요. 여보세요? 나야, 김선진. 선진아. 어떻게 전화를 다 했어? 선진이는 다짜고짜 돈 얘기를 먼저 꺼냈어요. 내가 너한테 위로금을 좀 받아야겠네. 위로금? 무슨 위로금? 너 그날 기사가 벤츠에 곱게 모셔가더라? 난 또 너 어디 가서 구질구질하게 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알아보니 능력 좋은 새 남편까지 만나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네. 게다가 네 남편 X전자 대표라며? 참나, 세상 참 불공평해. 우리 오빠는 지금 차지찬 땅바닥에서 눈도 제대로 못 감고 있을 텐데 누구는 새 남자 만나서 호사라는 호사는 다 누리고 살고 있고. 정말 세상 불공평해. 선진아, 내 말 좀 들어봐. 그런 게 아니라 문자로 계좌번호 찍어 보낼 테니까 30억 보내. 니네 남편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 30억? 무슨 30억을 요구해. 오빠 죽고 우리 가족들이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는지 알아? 너만 그렇게 행복하게 살면 다야. 나도 항상 마음 한켠에 죄책감을 갖고 살았어. 그럼 이제 그 마음 한켠에 있는 걸 돈으로 토해 놓으라고. 선진이는 막무가내였어요. 무조건 30억을 달라고 떼를 썼죠. 그 뒤로 한동안 꾸준히 저를 괴롭혔어요. 그러다 3, 4개월 뒤부터 연락이 잠잠하더군요. 그 이유는 경주를 통해 들을 수 있었어요. 선진이네 아빠 사업을 선진이 남편한테 물려줬나 봐. 그걸 잘 운영했으면 됐는데 대표 자리에 앉으니까 눈이 뒤집혀서 그렇게 못할 짓을 하고 다녔대. 못할 짓? 가만히 있어도 돈 벌리는 회사인데 비리에 횡령해. 거기다 밑에 여직원이랑 성추문까지 있었다나 봐. 한창 너한테 돈 달라고 지긋지긋하게 했던 거 그걸로 메꾸려고 했었는데 안 됐던 거지. 지금은 아마 도망 다니는 것 같아. 빚쟁이가 맨날 걔네 집을 진치고 앉아있다는데 오빠 목숨값이네 어쩌네 하면서 너한테 엄한 돈 타내려고 한 것 같아. 네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저는 그 말을 듣고 나니 더 마음이 무거워지더군요. 만약 남편이 살아있어서 그 회사를 물려받았더라면 지금처럼 됐을까 싶어서요. 시부모님도 선진이도 우리 부부도 행복하게 잘 살았을 텐데.
무거운 제 마음을 알기라도 한 듯이 그날 밤 전 남편이 꿈에 나타났어요. 영준 오빠, 잘 지내? 강이야. 난 잠깐이나마 너란 사람을 만난 것 자체로 충분히 행복했어. 나도 여기서 잘 지낼 테니까 너도 이제 그만 내 생각하고 그 사람이랑 잘 살아. 안녕. 꿈속에서 분명히 슬프게 울고 있었던 것 같은데 깨고 보니 왠지 마음 한구석이 조금 시원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동안 마저 놓지 못한 미안함을 이제서야 털어낸 느낌이더군요. 전 남편 말대로 저도 50이 훌쩍 넘은 지금 이제 오빠에 대한 미안함을 좀 내려놓고 다시 힘을 내어 남은 시간을 잘 살아볼까 합니다. 남은 인생을 더 열심히 잘 살아내어야 지금의 남편에게도 영준 오빠에게도 고마움을 다 표현하는 것일 테니까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예요. 들어주신 모든 분들 건강하시고 하루하루 행복하시길 바래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